남편이 떠난 그날 문 앞에 나타난 충격적인 방문자. 여러분, 만약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해외여행을 떠나는 아침, 집 앞에 그 상대방의 가족이 찾아온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수진 씨는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후 조용히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상대 여성과 여행을 떠나던 바로 그날 아침,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현관 앞에 나타났습니다. 정중한 양복 차림의 노신사.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 그러니까 제 아들의 약혼녀였던 여자아이. 아니, 정확히는 며느리가 될 뻔했던 여자의 시아버지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그 사람이 수진 씨를 찾아온 걸까요? 오늘은 한편의 드라마 같은,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8년 차 수진 씨의 일상은 언제부턴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민호 씨는 3년 전부터 회사에서 승진하며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승진하면 책임도 커지고 바빠지는 게 맞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골프 약속이 늘어났고 휴대폰은 항상 뒤집어 놓았습니다. 예전에는 화장실 갈 때도 그냥 두고 갔던 휴대폰을 이제는 샤워할 때도 욕실 안으로 가져갔습니다. 무심코 휴대폰을 보려 하면 회사 기밀이 슬쩍 화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향수 냄새가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평소 향수를 거의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셔츠에서 달콤하고 화사한 여성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물어보면 회사에서 여직원들이 많이 지나다녀서 그런가 봐라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수진 씨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6개월 전 우연히 남편의 차에서 낯선 여성의 귀걸이를 발견했습니다. 작고 화려한 디자인의 진주 귀걸이. 수진 씨는 귀걸이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보여주자 그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부장님 부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태워드렸거든. 너무나 자연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그날부터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통신사의 전화에 남편의 통화 내역 열람 권한을 신청했습니다. 부부라는 이유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자주 가는 장소들을 확인하기 위해 차에 몰래 GPS 추적기를 달았습니다. 위법일 수 있다는 것도 알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한 달간 모은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주 2에서 3회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을 방문했습니다. 체류 시간은 평균 3시간. 그리고 특정 번호로의 통화와 문자가 하루 평균 50통이 넘었습니다. 저장된 이름은 팀장님. 하지만 그 번호로 업무 시간 외에도 심지어 새벽에도 연락이 오갔습니다. 수진 씨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비용은 300만 원. 결혼 후 몰래 모아둔 비상금을 털어 넣었습니다. 2주 후 탐정이 건넨 봉투 안에는 결정적인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한 여성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오피스텔 앞에서 포옹하는 모습까지. 상대 여성의 신상 정보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유미, 나이 29세, 남편 회사의 신임 마케팅팀 직원. 그리고 놀랍게도 1년 전부터 다른 대기업 과장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고 했습니다. 수진 씨는 무너지는 것 대신
더 철저하게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변호사와 상담도 받았습니다. 위자료, 재산 분할,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3월 15일 금요일, 남편은 일주일 전부터 중국 출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탐정을 통해 확인한 결과 남편과 유미는 그날 태국 푸켓으로 떠나는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5박 6일 일정. 남편은 회사에 연차를 냈고 유미 역시 같은 기간 휴가를 냈습니다. 그날 아침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남편은 새벽 6시에 일어나 씻었습니다. 수진 씨는 잠든 척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방을 챙기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출장 잘 다녀올게. 수진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곧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수진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남편이 캐리어를 끌고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수진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습니다. 오전 8시, 남편은 공항으로 향했을 시간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월의 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진 씨는 시계를 봤습니다. 8시 20분.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택배겠지. 평소처럼 생각하며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인물은 택배기사가 아니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노신사였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양복에 넥타이까지 단정하게 맨 모습. 그는 카메라를 향해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누구지? 수진 씨는 당황했습니다. 전혀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험세일지? 아니면 종교단체? 하지만 그런 사람치고는 너무 격식을 차린 모습이었습니다. 망설이다가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십니까? 혹시 김민호 씨 부인이신가요? 남편 이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진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죄송합니다만 잠시 뵙고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지하고 절박해 보였습니다. 수진 씨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남편과 관련된 일로 왔다는 것을.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노신사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에 가까운 정중한 인사였습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갑작스러운 방문,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들어오세요. 수진 씨는 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노신사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고급스러운 종이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신사는 긴장한 듯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제 소개부터 해야겠습니다. 그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대한정밀 대표이사 박종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법 규모 있는 중견기업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깊은 숨을 몇 번 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들이 1년 전부터 한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착실한 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여성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양가 상견례도 했고 약혼식 날짜도 잡았습니다. 수진 씨는 점점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 제 아들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이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요. 박종수 대표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탐정을 고용해서요. 그리고 그 상대 남성이 그는 수진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부인의 남편분 김민호 씨였습니다. 수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제3자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박 대표가 종이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늘, 바로 오늘 두 사람이 함께 해외여행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국 푸켓으로요. 봉투 안에는 두 사람의 항공권 예약 내역, 호텔 예약 확인서, 그리고 수많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탐정을 통해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였습니다. 제 아들이 미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이 2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약혼녀가 다른 남자와 여행을 떠나다니요. 박 대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제 아들은 3일 전 그 여성과 마주 앉아 모든 것을 캐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발뺌하더니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1년 전부터 김민호 씨와 관계를 맺어왔고 심지어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해 호텔을 다녔다는 것까지요.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박 대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김민호 씨가 그 여성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송금해 왔습니다. 많을 때는 한 달에 500만 원까지, 도합 6천만 원이 넘습니다. 수진 씨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남편 명의의 계좌에서 유미라는 이름의 계좌로 매달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선명했습니다. 우리 집 생활비를 쪼개서 쓰라고 하면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수진 씨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박 대표님, 왜 저를 찾아오신 겁니까? 사죄하러 왔습니다. 박 대표가 다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아들이 선택한 여자가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더 큰 잘못은 유부남인 김민호 씨에게 있지만 그 여자 역시 약혼자가 있는 몸으로 이런 배신을 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시아버지가 될 뻔한 사람으로서 부인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저희 쪽에서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입니다. 부인께서 이혼 소송을 하실 때 필요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호텔 예약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문자 메시지 캡처, 통화 녹음 파일까지 전부 들어 있습니다. 수진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며느리가 될 뻔한 여자의 불륜 상대 아내에게 소송에 필요한 증거까지 챙겨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당연히 파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받았던 예물과 결혼 준비 비용 전액을 반환하라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서 박 대표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실렸습니다. 저는 김민호 씨의 회사에도 이 사실을 알릴 것입니다.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고 사내 연애를 넘어 불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요. 그 여자 역시 직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수진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노신사는 단순히 사과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위한 동맹을 제안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부인, 박 대표가 수진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일찍부터 부인께 연락드리려고 여러 경로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부인께서 이미 탐정을 고용해서 증거를 모으고 계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고용한 탐정과 부인께서 고용하신 탐정이 같은 사무소 소속이더군요. 그쪽에서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물론 부인의 동의 없이는 더 이상의 정보를 주지 않았지만
저는 꼭 부인을 뵙고 싶었습니다. 박 대표는 종이백에서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운영하는 로펌의 변호사 명함입니다. 국내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미 부인의 상황을 설명했고 그분이 무료로 상담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봉투에는 5천만 원권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송 비용과 당분간 생활하시는데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며느리로 맞을 뻔한 여자가 저지른 일의 일부에 대한 책임입니다. 수진 씨는 수표를 돌려주려 했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받으셔야 합니다. 박 대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부인,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우리 둘 다 배신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렇지 않게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제 아들이 받은 상처, 저희 가족이 받은 수치, 그리고 부인께서 받으신 고통, 이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 수진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싸움에서 자신에게 예상치 못한 강력한 동맹이 생겼다는 것을요. 박 대표와 수진 씨는 그날 오전 내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대표의 아들 박준영 씨는 35세의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며 부모님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자란 외아들이었습니다. 유미와는 1년 전 친구 소개로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6개월 만에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준영이는 정말 그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박 대표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주말마다 데이트를 하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정중하게 드리고 결혼 준비도 열심히 했습니다. 신혼집도 마련해줬습니다. 강남의 30평대 아파트를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그 여자의 행동이 이상해졌다고 합니다. 자꾸 약속을 취소하고 전화를 받지 않고 피곤하다며 일찍 들어가고 준영이는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나 보다 생각했답니다. 박 대표는 커피잔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영이가 깜짝 이벤트를 하려고 그 여자 회사 앞에서 기다렸답니다. 꽃다발을 들고요. 그런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에서 나오는 그 여자를 봤답니다. 한 남자와 함께요. 그 남자가 그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그 여자는 그 남자에게 기대어 웃고 있었답니다. 준영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성을 잃지 않고 조용히 뒤를 밟았답니다. 두 사람은 강남의 한 호텔로 들어갔고 3시간 뒤에 나왔습니다. 수진 씨는 박준영 씨의 심정이 이해됐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 그것은 마치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준영이는 그날 밤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술에 취해서 엉엉 울면서요. 처음 봤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우는 모습을요. 박 대표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밤새 아들을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자고 말입니다. 탐정이 가져온 보고서는 참혹했습니다. 유미와 민호의 만남은 1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회식 자리에서 시작된 대화였지만 점차 개인적인 만남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여자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제 아들의 약혼녀로, 밤에는 김민호 씨의 연인으로요. 박 대표가 건넨 자료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더 있었습니다. 유미는 민호에게서 받은 돈으로 명품 가방과 옷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박준영에게 회사 상여금으로 샀다며 자랑했습니다.
심지어 신혼여행 장소를 고르면서 민호와 이미 다녀온 곳은 피했습니다. 거기는 별로더라는 이유로요. 더 가관인 것은 박 대표가 또 다른 대화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유미와 민호의 카카오톡 대화였습니다. 준영 씨가 유미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대질할 때 캡처해 둔 것이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끔찍했습니다. 오늘 준영이가 또 신혼집 인테리어 보러 가자는데 귀찮아 죽겠어. 그냥 적당히 해. 어차피 우리가 진짜잖아. 맞아. 근데 오빠 나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제주도 간다고 하면 안 될까? 사실 오빠랑 가고 싶은데. 안 돼. 아내가 의심하면 곤란해. 결혼식 끝나고 이혼하면 그때부터 맘껏 다니자. 알았어. 오빠 보고 싶어. 나도. 이번 푸켓 여행 기대돼. 완전. 준영이는 나 아프다고 하면 또 믿겠지. 수진 씨는 대화 내용을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자신과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유미와 재혼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미 역시 박준영을 단순히 경제적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를 본 준영이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박 대표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아들은 3일 동안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저희 부부는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밤새 지켰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준영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괜찮습니다. 대신 제대로 끝내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요. 박 대표는 아들이 자랑스러웠다고 했습니다. 무너지는 대신 일어섰으니까요. 저희는 그날부터 움직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그 여자의 회사에도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준영이가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박 대표가 수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김민호 씨 부인께도 알려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분도 저처럼 모르고 계실 테고 알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아들의 부탁으로요. 수진 씨는 코끝이 찡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 박준영 씨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박 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 혼자였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부인께 큰 피해를 드린 여자를 며느리로 맞을 뻔했으니 죄송할 따름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무거운 공감의 시간이었습니다. 부인, 박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수진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이혼할 겁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이 깨진 관계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수진 씨가 박 대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대로 끝낼 겁니다. 위자료도 받고 재산 분할도 받고 그 사람이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박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박 대표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김민호 씨가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횡령입니다. 그리고 유미 씨 역시 회사 자원을 이용해 사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회사 컴퓨터로 개인 메일을 주고받고 근무 시간에 사적인 통화를 하고 저는 두 사람의 회사에 이 모든 사실을 알릴 것입니다.
그들이 직장을 잃게 될 것이고 경력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 대표가 수진 씨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남편분의 회사에 알리는 것이 부인께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수진 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면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를 받기도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려주세요. 수진 씨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순히 저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 회사에도 사회에도 잘못한 겁니다. 박 대표가 미소 지었습니다. 훌륭한 결정입니다. 부인은 강한 분이십니다. 강한 게 아니라 수진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무너지면 끝이니까요. 박 대표는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 개인 번호입니다. 언제든 필요하신 게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 안으로 변호사와 상담 일정을 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현관에서 악수를 나눴습니다. 적이 될 수도 있었던 두 가족이 같은 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대표가 떠나고 수진 씨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든든한 동맹이 생겼고 명확한 계획이 생겼습니다. 수진 씨는 박 대표가 건넨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앞으로의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수진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박 대표가 소개해준 김소연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카리스마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15년간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수많은 사건을 승소로 이끈 베테랑이었습니다. 자료를 먼저 검토해 봤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불륜의 증거, 금전적 유용의 증거 모두 확실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100% 승소 가능하고 위자료도 상당액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최소 1억에서 최대 2억까지 가능합니다. 남편분의 소득 수준과 불륜 기간 정도를 고려하면 1억 5천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산 분할은요? 혼인 기간이 8년이니 공동 재산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시세가 12억이고 대출이 3억이니 순자산 9억의 절반인 4억 5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유미 씨에게 송금한 6천만 원도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이것은 혼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니까요. 김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 합계하면 약 7억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진 씨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8년의 결혼 생활이 숫자로 환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니 남편 측에서 합의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는 원하지 않습니다. 수진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재판을 통해 명확하게 잘못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수진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지금쯤 푸켓에 도착했겠네. 수진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곧 문자가 왔습니다. 호텔 도착했어. 내일 회의 있어서 바쁠 것 같아. 연락 잘 안 될 거야.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쌓는 남편. 수진 씨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민호 씨 회사 인사팀입니까? 제보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사이 태국 푸켓의 한 리조트. 민호와 유미는 수영장이 딸린 풀빌라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진짜 왔다? 우리 진짜 푸켓에 왔어. 유미가 환호성을 지르며 민호에게 안겼습니다. 그래, 힘들었지? 이제 우리끼리 시간 보내자. 오빠 사랑해. 나도. 두 사람은 키스를 나눴습니다. 죄책감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오빠, 준영이한테 연락 왔어? 응, 아프다고 문자 보냈더니 걱정하던데. 바보 같아 진짜. 나를 믿어. 그래도 결혼식 전까지는 잘해줘야지. 신혼집도 받아야 하고. 알았어. 연기할게. 근데 오빠는 언제 이혼해? 민호가 유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타이밍 봐서 할게. 애도 없으니까 쉬울 거야. 빨리빨리. 나 오빠랑 정식으로 사귀고 싶어. 두 사람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이틀 후 민호의 회사. 인사팀장은 제보받은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호텔 예약 기록, 그리고 결정적인 사진들. 이게 사실이라면 팀장은 즉시 상무에게 보고했습니다. 김민호 과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2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내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근무 중에도. 상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즉시 조사에 들어가. 그리고 김민호를 당장 소환해. 현재 연차 중입니다. 연차? 어디 갔는데? 중국 출장이라고 보고했는데 실제로는 태국 푸켓에 있습니다. 마케팅팀 신입사원과 함께요. 상무가 책상을 쳤습니다. 당장 돌아오라고 해. 안 오면 징계 절차 들어간다고 통보해. 같은 시각 유미의 회사에도 같은 제보가 들어갔습니다. 박준영이 직접 보낸 자료였습니다. 약혼자의 배신에 대한 증거와 함께 회사 자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내역까지. 유미의 상사는 경악했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확인해 봐야겠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한데요. 유미 당장 불러. 현재 휴가 중입니다. 휴가? 어디 갔는데? 제주도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상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푸켓의 호텔에서 한가로이 아침을 먹던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상무의 전화였습니다. 김 과장, 어디야? 네, 상무님. 중국 출장 중입니다. 중국? 지금 내 앞에 자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있는데 푸켓 리조트 결제 내역이 찍혀 있어.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당장 한국 들어와. 오늘 안으로. 안 오면 징계위원회 넘긴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호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왜 회사가 알지? 유미도 곧 자신의 상사에게서 비슷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미 씨, 당장 복귀해요.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두 사람은 황급히 짐을 쌌습니다. 5박 6일 일정을 3일 만에 접어야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민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누가 제보한 걸까? 인천공항에 도착한 민호는 곧장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인사팀장과 상무 그리고 법무팀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상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김 과장, 지난 1년간 법인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설명해 보세요.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들, 호텔 예약, 식사, 선물 구매 모두 유미와 함께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업무상 필요해서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했다고요? 주말에요? 그리고 이 사진들은 뭡니까? 상무가 사진들을 던졌습니다. 민호와 유미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포옹하는 모습. 김 과장, 회사는 직원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허위 출장 보고를 한 것은 명백한 횡령이자 사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김 과장의 부인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요. 민호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과장은 오늘부로 정직 처분입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입니다. 결과에 따라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용한 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형사고소건은 별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미 역시 자신의 회사에서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준영으로부터 파혼 통보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두 사람이 쌓아올린 거짓의 성은 단 며칠 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민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이미 짐을 빼고 나간 상태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이혼 소송 서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놓인 편지 한 장. 당신이 쌓아온 거짓말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 다행입니다. 8년의 결혼 생활은 당신에게 무의미했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믿음이 깨진 관계는 끝이라는 것을요. 앞으로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 모든 일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아내가 아닌 수진 올림. 민호는 주저앉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징계를 받고 아내에게서는 이혼 소송을 당하고 유미는 자신을 원망하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완벽했던 이중 생활은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6개월 후 법원은 수진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자료 1억 5천만 원, 재산분할 4억 5천만 원, 그리고 유미에게 보낸 돈 6천만 원 반환 청구도 인정되었습니다. 민호는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형사처벌도 받았습니다. 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미 역시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박준영에게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헤어졌습니다. 함께 있으면 과거가 떠올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년 후 수진 씨는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이혼 후 받은 돈으로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조용한 동네의 작은 카페,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느 날 카페 문이 열리고 박준영 씨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박준영 씨 맞으시죠? 네, 아버지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한번 찾아뵙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잘 지내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박준영 씨는요? 저도 이제는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수진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수진 씨께서 강하게 대응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박 대표님과 준영 씨가 없었다면 무너졌을 겁니다. 우리 둘 다 잘 이겨냈네요. 그렇네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는 깨달았습니다. 배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준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진 씨는 지금도 카페를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박준영 씨 역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배신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둘째, 무너지는 대신 일어서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셋째, 혼자가 아닙니다. 어딘가에는 같은 아픔을 이해하고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배신당한 상처로 아파하고 계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